면접장에서 울린 전화, 그 전화에 뜬 번호를 보고 박정훈 회장이 크게 놀라는데 과연 그 번호는 박정훈 회장과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정훈그룹 본사 빌딩 27층 임원 면접장이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천장의 조명이 그 의자 위로 쏟아졌다. 무대 위 조명처럼 심사위원석 가운데에 박정훈 회장이 앉아 있었다. 62.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검은 태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의 앞에는 지원자 서류가 쌓여 있었다. 이미 8명의 면접이 끝난 상태였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이 말했다.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쯤으로 보였다. 키는 중간, 체격도 평범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다. 다만 걸음걸이가 조용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남자가 의자 앞에 섰다. 이도윤입니다.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떨지는 않았다. 박정훈 회장이 서류를 펼쳤다. 이도윤, 1995년생, 지방대 출신, 중소기업 경력 5년, 특이사항 없음. 스펙만 보면 정훈그룹 임원 면접까지 올라올 인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실무평가 점수가 높았다. 누군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앉으세요. 박정훈이 말했다. 도윤이 의자에 앉았다. 면접이 시작됐다. 질문은 평범했다. 지원 동기, 경력사항, 입사 후 포부. 도윤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답변이었다. 박정훈은 펜을 굴리며 듣고 있었다. 7분쯤 지났을 때였다. 진동 소리가 울렸다.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조용한 면접장에서는 선명하게 들렸다. 도윤의 정장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였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끄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면이 잠깐 보였다. 발신자 표시, 번호만 떴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010-321-7749. 박정훈의 손이 멈췄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도윤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됐다. 정확히는 그 번호의 뒷자리에 7749. 박정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도 다른 임원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박정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30년 전 어린 아들이 사라지던 날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 손에 쥐어져 있던 메모지, 거기 적혀 있던 번호, 목격자라고 했던 누군가의 번호, 7749. 그 숫자를 30년간 잊지 못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고 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 존재하지 않는 목격자,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아이.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박정훈을 현실로 끌어냈다. 도윤이 휴대폰을 끄고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면접 중에 전화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펜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냉정하고 낮고 감정이 없었다.
면접 계속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면접은 이어졌다. 그러나 박정훈의 질문은 줄어들었다. 그는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눈앞의 젊은 남자를 관찰했다. 이도윤, 1995년생. 30년 전 실종된 아이도 1995년생이었다.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1995년생은 수백만 명이 있다. 뒷자리가 7749번호도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정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류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면접이 끝났다. 도윤이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다음 지원자 부를까요?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10분 쉬겠습니다. 그가 면접장을 나섰다.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비서실장 최민호였다. 50대 중반. 30년간 박정훈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면접장에서 표정이 좀. 최 실장. 박정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것은 같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나간 지원자. 이도윤. 예. 그 사람 자료 다시 봐. 이력서 말고. 출생 기록. 가족관계. 어디서 자랐는지. 전부.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혹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박정훈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런데 그의 손이 유리창에 닿았다. 차가운 유리. 그 위로 그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쓰듯 움직였다. 7749. 확인은 해봐야지. 이틀 후 오후 3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 집무실. 박정훈은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문이 노크됐다. 들어와. 비서실장 최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박정훈이 돌아섰다. 나왔어? 예. 최민호가 봉투를 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도윤 씨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합법적 경로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박정훈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여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 기본 인적사항. 이도윤. 1995년 3월 15일생. 본적 충청남도 서산시. 박정훈의 눈이 생년월일에서 멈췄다. 1995년 3월 15일. 30년 전 실종된 아이의 생일은 1995년 3월 12일이었다. 사흘 차이. 우연일 수 있었다. 3월에 태어난 아이는 수십만 명이다. 박정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가족관계 증명서. 부 이창호 1960년생. 2015년 사망. 모 김순영 1962년생. 2018년 사망. 양친 모두 사망. 도윤은 현재 혈연 가족이 없었다. 박정훈의 눈썹이 움직였다. 부모가 둘 다 돌아가셨군. 예. 아버지는 2015년 심장마비로, 어머니는 2018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박정훈이 서류를 더 읽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출생 신고일 1995년 9월 3일. 생일이 3월 15일인데 출생 신고는 9월. 6개월이나 늦었다. 출생 신고가 늦네. 박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창호 씨 부부가 충남 서산에서 출생 신고를 했는데 병원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병원 기록이 없어? 예. 자택 출산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창호 씨 부부는 서산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 주소지 기록이 좀 불분명합니다. 박정훈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창밖을 향했다.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은 서울의 풍경이 아니었다. 30년 전, 1995년 3월, 그의 봄은 유난히 추웠다. 박정훈의 기억 속에서 그날이 되살아났다. 1995년 3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 그때 박정훈은 32이었다. 정훈그룹은 아직 중견기업이었고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아내 서윤이와 아들 박준서. 준서는 그해 3월 12일에 태어났다. 겨우 8에 된 아기였다. 그날 박정훈은 출장 중이었다. 부산에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다. 아내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산후도우미가 함께 있었지만 그날 오후에 잠시 외출했다. 그 빈틈을 노린 것이었다. 오후 3시경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 아내 서윤이는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혼란 상태였다. 아기는 사라졌다. 경찰이 출동했다. 박정훈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4시간 만에. 그 4시간이 평생처럼 길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누가 왔어? 택배라고 해서 문 열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정신 차려보니까 준서가 없었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단서는 거의 없었다. 유일한 단서. 아내가 정신을 잃기 직전 침입자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다고 했다. 아내는 그 화면을 봤다. 번호 일부가 기억났다. 7749. 경찰은 그 번호를 추적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했다. 대포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1달, 2달, 1년.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아내 서윤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2년 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정훈은 혼자 남았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회장님, 최민호의 목소리가 박정훈을 현실로 끌어냈다. 박정훈이 눈을 떴다. 그가 언제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 더 조사할까요?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책상 위 서류를 쓸었다. 이도윤의 얼굴 사진이 보였다. 면접 지원서에 붙어있던 증명사진. 박정훈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자신을 닮았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30년이 지났다. 8에 된 아기의 얼굴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휴대폰 번호. 박정훈이 말했다. 예. 이도윤 씨 휴대폰 번호. 그 번호를 언제부터 썼는지 알 수 있어? 최민호가 잠시 생각했다. 통신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서 합법적으로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다른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요. 자연스럽게. 박정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서울 도심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면접 결과 언제 나가지? 내일입니다. 이도윤. 박정훈이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다. 합격시켜. 최민호의 눈이 커졌다. 예. 합격시키라고. 정규직으로. 회장님, 그건 스펙이 부족한 건 알아.
그런데 실무 점수는 높았잖아. 이상할 거 없어. 박정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다. 가까이서 봐야겠어. 그 사람을. 최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30년간 박정훈 곁에 있으면서 이런 눈빛을 본 적이 몇 번 있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알겠습니다. 최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박정훈은 혼자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 잠들어 있는 얼굴. 박준서. 30년 전 사라진 아들. 박정훈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다. 준서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너인 거니? 2주 후 정훈그룹 본사 빌딩 12층 경영기획팀. 이도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첫날이었다. 책상 위에는 업무용 노트북과 명함이 놓여 있었다. 정훈그룹 경영기획팀 이도윤이라고 적힌 명함. 도윤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정훈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자신의 스펙으로는 서류 전형도 통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런데 합격했다. 그것도 정규직으로. 면접 중에 전화가 울렸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 실수를 하고 붙을 리가 없다고. 그런데 사흘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운이 좋았던 걸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열심히 하는 수밖에. 이도윤 씨? 옆자리 선임이 불렀다. 네. 팀장님이 부르셔. 회의실로 와래.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각 27층 회장 집무실. 박정훈은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12층 경영기획팀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정훈의 눈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다. 걸음걸이. 면접장에서도 느꼈던 것.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걸음.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 박정훈의 아내 서윤이가 그랬다. 언제나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박정훈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문이 노크됐다. 들어와. 비서실장 최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다. 휴대폰 번호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이 돌아섰다. 말해봐. 최민호가 서류를 펼쳤다. 이도윤 씨의 휴대폰 번호 010-321-7749. 이 번호는 2005년에 처음 개통됐습니다. 당시 명의자는 이창호 씨, 도윤 씨의 양부입니다. 양부가 쓰던 번호를 물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창호 씨가 2015년에 돌아가시면서 도윤 씨에게 번호를 넘겼습니다. 도윤 씨는 그 번호를 10년째 쓰고 있고요. 박정훈의 눈이 좁아졌다. 그럼 이창호라는 사람이 그 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가 중요하겠네. 그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최민호가 페이지를 넘겼다. 이창호 씨는 1995년 당시 서울에서 소규모 운송업을 했습니다. 택배 배달 같은 일이요. 그러다 그의 말에 갑자기 충남 서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정훈의 손이 멈췄다. 1995년? 예. 정확히는 1995년 8월입니다. 이사 직후 도윤 씨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요. 1995년 3월에 아이가 실종됐다. 1995년 8월에 이창호가 서울을 떠났다. 1995년 9월에 도윤의 출생신고. 박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창호와 7749번호의 연결고리는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해봐. 이창호 씨의 지인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당시 같이 운송업을 했던 동료요. 그 사람 말로는 이창호 씨가 1995년에 갑자기 큰 돈을 만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산에 땅을 사서 이사했다고. 박정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큰 돈.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이창호 씨가 새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요. 누구에게? 모릅니다. 지인도 몰랐대요. 다만 이창호 씨가 술 마시고 한번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최민호가 종이를 읽었다. 이 번호는 버리면 안 돼. 이게 보험이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험? 누군가 이창호에게 돈과 번호를 줬다. 그리고 이창호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다. 27층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중반.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박정훈과 비슷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웠다. 박영수, 정훈그룹 부회장, 박정훈의 사촌. 박영수는 회장 집무실 앞을 지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다 비서실 쪽에서 나오는 최민호와 마주쳤다. 최 실장, 박영수가 불렀다. 최민호가 발을 멈췄다. 부회장님, 요즘 바쁜가 봐. 회장님 심부름으로. 최민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박영수가 최민호의 손에 든 서류를 힐끗 봤다. 신입사원 관련 서류야? 최민호가 서류를 뒤로 감췄다. 인사 관련 업무입니다. 박영수의 눈이 좁아졌다. 이번에 경영기획팀에 들어온 신입. 이도윤이라고 했나? 그 친구 특채로 들어왔다며? 최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영수가 웃었다.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다. 정훈그룹 경영기획팀이면 하늘의 별 따기지. 그런데 지방대 출신의 중소기업 경력만 있는 친구가 한 번에 붙었어? 누가 밀어준 거야? 면접 점수가 높았습니다. 면접 점수? 박영수가 한 발 다가섰다.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보신 날이라며. 회장님이 점수 주신 거야? 최민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유지했다. 인사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영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최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열심히 해. 회장님 건강 챙기고. 박영수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최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쥔 서류가 구겨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던 것이다. 박영수의 사무실. 부회장실은 회장실보다 작았지만 화려했다. 벽에는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은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박영수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이 전화기를 들었다. 나야. 경영기획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 있지? 이도윤. 그 친구 뒷조사 좀 해봐. 조용히.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다. 왜냐고? 회장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 박영수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박영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30년이 지났는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다. 사막. 일주일 후 밤 11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23층 부회장실. 박영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책상이 스탠드만 켜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도윤의 신원 조회 결과 박영수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두드렸다. 이도윤 1995년 3월 15일생 충남 서산 출신 양부 이창호 양모 김순영 병원 출생 기록 없음. 그의 눈이 생년월일에서 멈췄다. 1995년 3월 박영수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95년 3월 20일 서울 성북구. 그날 박영수는 25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 사촌 형 박정우는 이미 정훈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박영수는 그저 회장의 조카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영수에게는 야망이 있었다. 정훈그룹의 창업자인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다. 박정훈. 그 아들에게 아들이 생겼다. 박준서.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자라면 정훈그룹의 상속 구조는 완전히 굳어질 터였다. 박정훈 박준서. 박영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박영수는 손을 썼다. 직접 하지는 않았다. 돈으로 사람을 고용했다. 운송업을 하던 이창호라는 남자. 빚에 쪼들리던 사람이었다. 큰 돈을 제시하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를 데려와. 죽이지 말고 멀리 데려가서 키워. 다시는 서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것이 박영수의 지시였다. 이창호는 지시대로 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박정훈의 집에 접근했고 아내가 잠깐 방심한 틈에 아이를 데려갔다. 완벽한 범죄였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목격자도 없었다. 이창호는 충남 서산으로 내려가 아이를 키웠고 박영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았다. 2년 후 박정훈의 아내가 죽었다. 우울증이라고 했다. 박정훈은 재혼하지 않았다. 아이도 더 낳지 않았다. 상속 구조가 바뀌었다. 박정훈에게 후계자가 없어지면서 박영수가 차기 후계자로 떠올랐다. 완벽했다. 30년간 완벽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다. 박영수가 서류를 덮었다. 이창호, 이 바보 같은 놈. 그가 낮게 내뱉었다. 이창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더했었다. 휴대폰 번호를 하나 줬다. 박영수 자신의 옛 번호. 뒷자리 7749.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대신 이 번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연락할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할 테니까. 그것이 보험이었다. 이창호가 배신하면 역으로 협박할 수 있는 장치. 그 번호가 곧 이창호와 자신의 연결고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창호가 죽었다. 그리고 그 번호가 아이에게 넘어갔다. 박영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창호가 번호를 아이에게 물려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훈그룹에 입사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 자리에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묘했다. 회장이 뭔가 눈치챈 걸까? 박영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여기서 끝내야 해. 다음 날 오후 본사 빌딩 지하 2층 보안팀 사무실. 박영수가 보안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보안팀장 한재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40 중반의 남자. 체격이 좋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부회장님 무슨 일로? 박영수가 문을 닫았다. 앉아. 한재윤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박영수가 책상 앞에 섰다. 내가 5년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하지? 한재윤의 얼굴이 굳었다. 5년 전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박영수에게 발각됐다. 그러나 박영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약점을 잡아두었다. 기억합니다. 그럼 내 말 잘 들어야겠네.
박영수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도윤의 사진이었다. 이 친구 알아? 경영기획팀 신입사원입니다. 이 친구를 정리해야 해. 한재윤의 눈이 커졌다. 정리라니요? 죽이라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 쫓아내라는 거지. 박영수가 의자에 앉았다.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 다만 깔끔해야 해. 누가 봐도 이 친구 잘못으로 보여야 해. 한재윤이 침을 삼켰다. 혐의를 씌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똑똑하네. 박영수가 웃었다. 기밀 유출이 좋겠어. 경쟁사에 내부 문서 넘겼다든가. 신입사원이니까 보안 의식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럴듯하지 않겠어? 한재윤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박영수가 그의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 깔끔하게. 박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았다.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내 5년 전 일도 같이 터진다. 알지? 한재윤이 고개를 숙였다. 박영수가 나갔다. 한재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이도윤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친구.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12층 경영기획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사실로 향했다. 팀장이 맡긴 보고서를 복사해야 했다. 복사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보안팀 직원이었다. 이름은 모르는 사람. 그가 도윤 옆에 서서 복사기를 기다렸다. 바쁘시네요. 그 직원이 말을 걸었다. 네, 신입이라 할 일이 많아서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경영기획팀이면 기밀 문서도 많이 다루시겠네요. 아, 저는 아직 권한이 낮아서 기밀 문서는 못 봐요. 그렇군요.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도윤의 아이디 카드를 힐끗 보았다.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복사가 끝났다. 도윤은 서류를 챙겨 복사실을 나갔다. 그 직원은 복사기 앞에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덫은 조여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지하 2층 보안팀 조사실.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창문이 없었다. 천장에 형광등만이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도윤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1시간째 이 방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보안팀장 한재윤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이도윤 씨. 한재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당신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 유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의 눈이 커졌다. 기밀 유출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재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로그 기록이었다. 3일 전 오후 6시 23분. 당신 계정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2024년 해외 진출 전략 보고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고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3일 전 오후 6시면 저 야근하고 있었어요. 야근하면서 다운로드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보고서 존재도 몰랐어요. 제 권한으로는 기밀 문서에 접근도 못합니다. 한재윤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당신 컴퓨터 USB 포트에서 이 장치의 접속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진이었다. 작은 USB 메모리. 이 USB가 당신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에 기밀 문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고요.
도윤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 저건 제 USB가 아닙니다. 누가 넣어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당신이 안 했다는 증거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한재윤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죄책감 같은 것. 그러나 그는 눈을 돌렸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밀 유출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저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로 저 안 했어요. 같은 시각 27층 회장 집무실. 박정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기밀 유출건 조사 결과 보고서. 그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아침에 보고했다. 경영기획팀 신입사원 이도윤. 기밀문서 유출 혐의. 증거 확보 완료.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박정훈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문이 노크됐다. 들어와. 비서실장 최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무거웠다. 회장님, 이도윤 씨 건 보셨습니까? 봤어. 박정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감정이 없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최 실장,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친구가 진짜 유출했다고 보여?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이상합니다. 신입사원이 기밀 문서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했는지, 그리고 입사 한 달 만에 기밀을 유출할 동기가 뭔지.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조사를 안 해. 최민호의 눈이 커졌다. 예. 박정훈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지금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 회장이 신입사원 한 명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다고 할 거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뽑은 사람을.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 그가 돌아섰다. 그 친구가 내 아들인지. 증거가 없잖아. 느낌만 있고. 최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DNA 검사를 하시면 그 친구 동의 없이? 불법이야. 박정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가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찾는 거야. 최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진실이요? 이 프레임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박정훈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저 친구를 노리고 있어. 그 이유를 알면 모든 게 풀릴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조사실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해고 통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팀장이 그를 불렀다. 이도윤 씨,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해 주세요. 기밀 유출건은 회사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진 퇴사 형식으로. 도윤의 손이 떨렸다. 저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인사팀장의 눈이 차가워졌다. 조작 주장은 법정에서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입사 한 달. 한 달 만에 끝났다. 왜? 뭘 잘못했길래?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원룸이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주방.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배경화면은 부모님 사진이었다. 돌아가신 양부, 양모.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 안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도윤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다. 전화번호부.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은 이미 없고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도윤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성북동 회장 저택. 박정훈이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준서야. 그가 낮게 불렀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반드시 진실을 찾을 테니.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달을 보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사흘 후 오후 2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27층 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최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긴장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박정훈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왔어? 예. 최민호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프레임 배후 찾았습니다. 박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첫 번째 서류. CCTV 분석 보고서. 이도윤 씨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가 다운로드된 시각은 3일 전 오후 6시 23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도윤 씨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박정훈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럼 누가 다운로드한 거야? CCTV를 더 분석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 보안팀 직원 한 명이 12층 경영기획팀에 들어왔습니다. 복사기 점검 명목으로. 그가 이도윤 씨 자리 근처에서 약 5분간 머물렀습니다. 최민호가 사진을 꺼냈다. CCTV에서 캡처한 이미지. 보안팀 복장을 입은 남자가 도윤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이 직원이 이도윤 씨 컴퓨터를 사용한 겁니다. 이도윤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박정훈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직원이 누구야? 보안팀 소속 김태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최민호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김태호의 최근 한 달간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업무 외 시간에 자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이 또 나왔다. 지하 주차장 CCTV 캡처. 김태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 박정훈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인물은 보안팀장 한재윤이었다. 보안팀장? 예. 한재윤 팀장이 김태호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임 작업을. 박정훈의 눈이 좁아졌다. 한재윤이 왜 이도윤을 노려? 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어? 없습니다. 이도윤 씨와 한재윤 팀장은 면식도 없어요. 최민호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한재윤 팀장의 배우를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서류에는 통화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재윤의 업무용 휴대폰 기록. 한재윤 팀장이 지난 한 달간 부회장실과 통화한 기록입니다. 총 17회. 모두 업무 시간 외. 그리고 이도윤 씨 프레임 작업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박정훈의 손이 떨렸다. 부회장, 박영수, 영수가.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회장님이 한재윤 팀장을 시켜 이도윤 씨를 프레임 씌운 겁니다. 박정훈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이유가 뭐야? 영수가 왜 신입사원 하나를 이렇게까지 노려? 최민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서류에는 통신사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1995년 휴대폰 번호 이력. 이도윤 씨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49. 이 번호의 최초 개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박정훈의 눈이 번쩍였다. 원래 명의자가 이창호라고 했잖아. 2005년에. 그건 재개통 기록입니다. 최초 개통은 더 옛날이에요. 1994년. 최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1994년 최초 개통 명의자. 박영수. 박정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7749. 이 번호는 원래 부회장님 번호였습니다. 1994년에 개통해서 1996년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창호라는 사람이 같은 번호를 재개통했고요. 박정훈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30년 전 아내가 기억한 번호, 침입자의 휴대폰에서 본 번호 7749. 그것이 영수의 번호였다. 영수가 그때. 박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30년 전에 준서를 데려간 게 영수라는 거야?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짚었다. 사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촌. 그 사촌이 자신의 아들을 데려갔다. 30년간 곁에서 웃으며 회사 일을 함께하며 가족 모임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그 얼굴 뒤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수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내가 어떻게...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도윤의 자취방. 도윤은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양부 이창호의 유품 상자였다. 2015년에 양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채 보관해 온 것.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도윤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다가 문득 이 상자가 생각났다. 양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도윤아, 이 상자는 내가 커서 열어봐. 아비가 미안한 게 많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양부는 항상 그랬다. 도윤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 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다. 양부의 글씨였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러 장. 그리고 사진 한 장. 도윤이 사진을 먼저 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다.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2일. 박준서. 도윤의 심장이 멈췄다. 박준서. 자신의 이름은 이도윤이다. 그런데 이 사진의 아기는 박준서. 도윤이 편지를 펼쳤다. 양부의 글씨였다. 도윤아, 아니 준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너에게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30년 전 1995년에 내가 너를 데려왔어.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받고. 그때 나는 빚에 쪼들려 있었어.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했어. 서울의 한 집에서 아기를 데려왔어. 갓 태어난 아기. 너였어. 그 후로 30년간 너를 키웠어. 처음에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진짜 내 아빠가 된 것 같았어. 미안해, 준서야. 내 친부모에게서 너를 빼앗은 것.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의 친부모 이름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거든. 다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그 집 대문에 정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비 이창호. 도윤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도윤이 아니었다. 박준서, 정훈, 정훈그룹. 자신이 면접을 보고 입사하고 해고당한 그 회사. 우연이었을까?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틀 후 오전 9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지하 2층 보안팀장실. 한재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빈칸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이도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조사실에서 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한재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짓밟았다는 것을. 5년 전의 횡령. 그 약점 때문에 박영수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 한재윤이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비서실장 최민호의 번호. 최 실장님, 한재윤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오전 10시 27층 회장 집무실. 박정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한재윤이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다 말해봐. 박정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안을 짓눌렀다. 한재윤이 입을 열었다. 이도윤 씨 기밀 유출 건은 제가 조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로. 박정훈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왜? 부회장님이 이도윤 씨를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거절하면 제 5년 전 횡령건을 터뜨리겠다고. 한재윤의 어깨가 떨렸다. 비겁한 변명인 거 압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5년 전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가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 오후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내가 직접 증언해. 부회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할 수 있겠어? 한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예, 하겠습니다. 박정훈이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등만 보였다. 가봐. 한재윤이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박정훈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수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30년이다. 30년을 기다렸어. 오후 2시 정훈그룹 본사 빌딩 25층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박정훈이 앉았다. 그의 오른편에 비서실장 최민호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영수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회의실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형님, 무슨 일로 긴급 소집을. 박정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앉아. 박영수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박정훈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2가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됐어.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첫째, 경영기획팀 신입사원 이도윤 씨에 대한 기밀 유출 혐의. 조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어. 증거가 조작됐어. 박영수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둘째, 박정훈이 박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증거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겠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정훈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한재윤이 들어왔다. 박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한재윤이 이사들 앞에 섰다. 이도윤 씨 기밀 유출 건은 제가 조작했습니다. 박영수 부회장님의 지시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증거가 있어. 박정훈의 목소리가 그를 끊었다. 최민호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한재윤과 박영수의 접촉 기록. 지난 한 달간 내가 보안팀장과 몰래 만난 기록이야. 17회. 모두 업무 시간 외에. 그리고 프레임 작업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박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연이야. 다른 업무로 만난 거라고. 그래.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박영수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새로운 자료가 스크린에 떴다. 휴대폰 번호 기록. 010-321-7749. 이도윤 씨 휴대폰 번호야. 이 번호의 최초 개통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아? 박영수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영수, 너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1994년에 내가 개통한 번호야. 그리고 30년 전 내 아들이 실종됐을 때 목격자로 추정된 사람의 번호도 7749였어. 박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연이 너무 많지 않아? 박영수가 한 발 물러섰다. 그의 등이 의자에 부딪혔다. 형님, 그건 오해야. 내가 왜 형님 아들을. 이유? 박정훈이 한 발 다가섰다. 내가 알려줄까? 상속이야. 준서가 사라지면 내가 후계자가 되니까. 30년 전부터 계획한 거지. 박영수의 눈이 흔들렸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눈이었다. 형님, 30년이야. 박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 동안 내 옆에서 웃고 술 마시고 가족 모임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내 아들을 데려갔어. 내 아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박영수가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형님, 나는 그때 내가. 변명하지 마. 박정훈이 돌아섰다. 검찰에 고발장 넣었어. 30년 전 유괴죄, 그리고 최근의 업무 방해와 증거 조작. 공소시효? 걱정 마. 최근 거는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박영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형님, 제발. 박정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의는 끝났어. 박영수 부회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야. 이사회동에 구합니다.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 박영수가 바닥에 무너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박정훈은 회의실을 나갔다. 같은 시각 27층 복도.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양부의 편지. 비서실장 최민호가 그를 안내했다. 아침에 전화가 왔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은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왔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정훈이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정훈의 발이 멈췄다. 그의 눈에 물기가 번졌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양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제가 박준서가 맞는지. 박정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두 팔로 그를 안았다. 도윤의 몸이 굳었다. 준서야.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이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낯선 남자의 품에서 오래된 온기를 느꼈다. 복도의 형광등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30년의 세월이 그 빛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박정훈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기실 의자.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떨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뭐가?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저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과를 받으려니까 두렵더라. 만약 아니면 어쩌나. 그 생각이. 도윤이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이 남자의 약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정훈님, 이도윤님, 결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률 99.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도윤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박정훈은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그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의사가 나간 후 두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박정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도윤 옆에 앉았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준서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아직 그 이름이 낯설어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박정훈이 손을 뻗었다.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30년이나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3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박영수는 구속됐다. 30년 전 유괴 교사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근에 업무 방해와 증거 조작으로 실형을 받았다. 정훈그룹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다. 도윤은 정훈그룹에 복직했다. 해고 취소 처리가 됐다. 그러나 그는 본사가 아닌 계열사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박정훈은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은 박정훈이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도윤은 양부가 남긴 앨범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겼다. 여기 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교복이 크네. 바지가 질질 끌리잖아. 맞아요. 양아버지가 일부러 크게 사셨어요. 몇 년은 입혀야 한다고. 박정훈이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또 어느 날은 도윤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정훈의 눈에 그늘이 스쳤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내가 사라지고 나서 자기 탓이라고 했어. 문을 열어줘서 그랬다고. 매일 울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를 많이 사랑했어. 겨우 8회밖에 못 봤는데도.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돌아온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박정훈의 손에 닿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름이 왔다. 서울 성북동 박정훈의 저택. 넓은 정원에 나무들이 푸르렀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박정훈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도윤이 앉았다. 두 사람 앞에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 서윤이, 도윤의 친어머니. 오늘은 서윤이의 기일이었다. 박정훈이 향을 피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윤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준서가 돌아왔어. 30년 만에.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사진으로만 아는 얼굴. 건강하게 잘 컸어. 착하고. 너 닮았어.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걱정 마.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윤이 입을 열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 그가 낮게 불렀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왔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대신. 박정훈이 고개를 돌렸다.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도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도윤의 입에서 나왔다.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다.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도윤의 손을 잡았다. 30년간 잡지 못했던 아들의 손을. 정원에 저녁 햇살이 쏟아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란히. 그의 가을. 박정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훈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60년 넘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후계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후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얼마 전 찾으신 아드님은요? 후계자가 아닌 겁니까? 박정훈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부드러운 미소였다. 제 아들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박정훈은 회견장을 나섰다. 복도 끝에 도윤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박정훈은 손사래를 쳤다. 가족한테 인사는 무슨. 그가 도윤에게 다가갔다.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도윤이 웃었다. 제가 살게요. 오늘은. 야, 아버지한테 밥을 사? 아버지니까 사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복도 끝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출구 쪽으로. 3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함께 걸을 시간도 있었다.